자, 신규 확진자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0일 만입니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규 확진자 수 430명인데요. 계속 400명대 유지가 됐네요. 네, 특별한 흐름상 주목할 만한 것은 없고요. 서울, 경기를 빼면 최근에는 이제 부산과 경남 쪽의 확진 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호남 쪽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 집단 감염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얘기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들리고 있는데 SK 핸드볼 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SK 호크스라고 하는 팀인데요. 선수단이 전체가 13명인데 11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죠. 첫 증상 나온 게 지난 18일이거든요. 18일에 선수 한 명의 이제 기침이나 오한 증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선수들이 하루에 한두 명씩 증상들이 계속 나왔는데 예. 검사를 받은 것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13명 검사했는데 11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안에 완전히 다 예. 감염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선수들은 그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같이 이용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식당이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다른 직원들이 혹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검사라든가 조사를 좀 집중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래방 도우미들의 연쇄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인데 말이죠. 여기 이제 무기명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에 이제 도움이 확진이 되면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 전주 노래방 관련 그 집단 감염은 시작은 전주시에 있는 농기계 업체의 직원들, 이 직원들이 9명이 저녁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죠. 이상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이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였던 9명, 그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 4명, 이렇게 13명이 방 3개에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후에 감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직원들은 그 관련해서는 이제 직원이라든가 지인들로 확진이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노래방 도우미들이 일하는 다른 곳, 그리고 접촉했던 다른 손님, 또 소속된 업체의 다른 도우미,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 있는 모든 노래방의 도우미나 종사자들을 전수검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익명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적고 검사를 한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한 200여 명 정도는 검사를 받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지금 최초 역학조사의 결과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고3 학생들의 첫 번째 학력평가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이 6명이 나왔습니다. 6명이 나왔고요. 총 이제 7명이 나왔거든요. 1학년 학생 7명이 예. 확진을 받아서 학교는 지금 다 원격 수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23일이 1학년 학평, 어제가 2학년 학평, 오늘이 이제 3학년 학력평가인데요. 어제 2학년 학력평가는 전부 온라인으로 했고, 지난해 왜 한창 감염이 심각할 때 그 학력평가를 다 온라인으로 네네.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적표가 배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시험을 보니까요. 이 학교는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학생은 등교해서 시험을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한
절반가량은 등교를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력 평가를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빨라졌다기보다 분명히 그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네.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접어들면서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다시 그 설 연휴와 그쯤 이제 여러 가지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또 2월 말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2월 말까지 감소하던 추세가 다시 3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또 아주 완만한 증가 추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역 당국도 고민을 하면서 내일 거리두기 그 단계 조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태라면은 글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이 제일 많이 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50%가 예방 접종 완료한 게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대략 한 확진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55에서 65% 정도는 면역력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일일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3월 23일 날 925명이었고 100만 명당으로 하면은 100.5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3월 23일 날 411명이었고 100만 명당 7.9명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면역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에서 15배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지금 예방접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이나 그 이런 경각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저께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 발표가 이제 정부 쪽에서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국민들 중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분들이 60.5%거든요. 그러면은 2명당 1명은 나는 코로나19 걸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본인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한 76에서 80%인데 네. 다른 사람은 잘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실천하고 있냐라고 네, 네.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19%에서 37%밖에 아, 안 그래요? 돼요. 나는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킨다. 네, 안 이거군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51.4%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둘 중에 한 분은 감염 가능성도 낮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많이 지금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완화한다거나 좋아졌다는 메시지를 잘못 던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대유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잘 지키는데 남들이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증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증상이 되게 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재작년 말에 처음 얘기를 할 때는 뭐 38도 이상의 고열, 네. 그다음에 인후통, 호흡곤란을 얘기를 했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을 입원 당시에 보여주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대략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목이 아픈 사람도 한 15% 정도, 호흡곤란도 한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히려 그냥 몸이 피로하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37.5도 미만의 그냥 아주 가벼운 발열을 보이는 환자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침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감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느끼는 몸살 정도 예, 수준을 예. 처음에는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를 특징할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는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10에서 15%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접촉 경로를 보시면 최근 선행 확진자 접촉한 게 37.8%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의 조그만 감염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심되는 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감기 증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감기 증상이 느껴진다면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찾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전국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선별검사소 가시면은 손쉽게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시면 가서 받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또 몇 명이 더 백신 접종을 맞은 건가요? 어제는 그 2만 9천 명 정도가 맞아서 73만 5천 명. 지금 그러니까 3월까지 맞아야 되는 대상이 122만 명이니까 한 60%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숫자고요. 2차 화이자 2차 접종한 인원은 2,691명 정도 됐고요. 이상 반응도 어제는 뭐 78건 정도 나와서 10,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는 눈에 띄는 무슨 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라서 혹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관찰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게 주의할 만하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숫자도 뭐 신고 숫자가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네. 조금만 이상을 해도 이제 신고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신고 건수 자체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양시설에서 맞았다고 해서 눈에 띄는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지난 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맞을 때 뭐 별로 통증이 없다라고 그때 바로 즉석에서 이제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열이 약간 났었다고요? 그러니까 73만 5천 명 맞은 가운데 경증, 그러니까 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한 10,000건쯤 되니까요. 네.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뭐 바이러스나 백신이 무슨 직업을 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정도 정상적인 과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났는데 진통제를 먹고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이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발해를 보이는 경우들이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다른데 보통 전체적으로 대략 한 5에서 15% 정도 내지는 예방 접종에 따라 좀 많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충분히 그런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이상 반응이 좀 많고 나이가 많으면은 이상 반응을 좀 덜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고요. 네. 이제 저희 기관에서의 예방 접종 경험도 연령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니고 화이자 쪽 백신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면역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심하고 예. 그다음에 연령별로의 어떤 그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여주는 그 접종자의 비율도 55세를 기준으로 55세 미만에 비해서 55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만이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령에 따라 면역 반응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큰 차이 없이 그렇다는 얘기죠? 큰 차이가 없다라기보다 고령일수록 좀 이런 이상 반응을 예. 저희가 보일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1차 접종이냐 2차 접종이냐에 따라 또 반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오히려 2차 접종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이 1차 접종에 비해서 거의 한 힘들 수 몇백 있다. 배 정도 더 많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다음 달 만 75세 이상이 접종할 화이자 코로나 예방 백신 25만 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죠. 정세균 총리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접종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접종 대상자 확정 및 안내, 접종센터 개소, 의료 인력 확보, 모의 훈련 등 내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드리는 마음으로 접종을 권고해 주십시오.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75세 어르신들, 일반인들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뭐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이달까지는 이른바 고위험군을 이제 접종을 했다면 다음 달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령별로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확인을 해서 네. 신고를 해서 본인이 가서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주로 지방 같은 곳은 연령이 많으시거나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한두 분이 사시거나, 그리고 지금 그 섬이나 산간 지역에 65살 이상 어르신이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행정 단위에서 확인부터 그분들을 이제 모시는 것부터 접종, 나중에 이제 예후 관찰까지를 다 행정 단위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네. 그렇게 한다고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시면 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그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더니 대부분은 이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아니면 이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접종센터가 그 전국적으로 다 갖춰져도 154개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네. 주로 이제 조금 큰 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이렇게 날을 정해서 차에 모셔서 한꺼번에 가서 주사를 맞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 개개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맞을 수 있도록. 다만 신경 쓸 부분은 그것이죠. 당일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 맞는 게 좋다는 거. 네.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몸이 안 좋으시면 그날 안 맞아도 뭐 약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몸 상태만 잘 좀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동의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동의 여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뵙고 맞으시겠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신 분만 맞으시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은 부득이하게 이제 다음번 11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맞느냐 하는 건데, 뭐 방문해서 접종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접종센터라는 게 154개가 순차적으로 되거든요. 아마 4월에 한 60개까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역별로 보면 조금 큰 시 단위의 접종센터를 만드는데 체육관이라든가 뭐 큰 병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지역 같은 곳, 네. 이런 곳은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육지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방문 접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행정 단위에서 판단을 하는데 방문하는 접종은 우선순위는 약간 뒤로 미뤄요. 예. 화이자 백신도 방문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그게 이제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접종센터에 무조건 와서 맞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영하 70도에 보관하는 방식은 예.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뭐라 그러죠?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치의 박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섬을 뭐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방문 자체가 뭐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맞은 이후에 본인의 어떤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하면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더 초기에 대규모로 접종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mRNA 백신이 그 미국 쪽에서 접종되면서 인구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당 1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물론 이런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30분 이내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인을 해서 필요한 약품,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은 그럼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거의 대부분 이제 가려움증이라든가 호흡곤란이나 이런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의사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도서상관에 계신 분들 방문 접종 얘기가 나왔는데 그 화이자의 백신이 초기에는 마이너스 70도씨 보관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근거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화이자 백신도 모더나 백신처럼 아마 영하 20도 보관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0도까지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승인 절차가 1월 달인가 2월 달쯤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분주를 해서 주사기 안에 넣어 놓게 되면은 실온에서는 한 6시간 정도까지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접종 바로 전이고 대상이 확실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동 접종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한동안 정부에서 백신 휴가제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는데 이거 뭐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그 휴가제가 기대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죠. 불안감도 해소되고 또 이제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접종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그 체계에도 부담이 덜 되고 하는데 뭐 대통령도 백신 맞은 날 업무를 받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백신 맞고 쉬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현실과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구나 이제 휴가 같은 게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방역 당국만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 노동부 쪽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는 쪽과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건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취재를 해본 결과는 그렇게 이제 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강제화하기는 좀 힘들면 권고 수준에서 예, 그칠 가능성이 그 사정에 있겠네요. 따라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예.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시험 보기 전에 백신을 맞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근데 과연 언제 맞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이냐 이게 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18세 이상 허용이 되어 있는데 화이자 네. 백신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16세부터도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연령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맞는 백신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어떤 백신을 접종했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크게 그 코로나19에 대한 중증 감염을 예방하거나 이런 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합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에 좀 선호도가 좀 있나요?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 뭐 화이자 맞겠다 그런 선호도가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선호도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좀 되게 흥미로운 거는 백신을 맞추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게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의 여론조사에서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지금 현재 백신 대상이 아닌데도 또 맞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화이자를 안 맞겠다는 분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개별적인 차이들이 좀 많아서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모더나 화이자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스라엘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코로나19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약하거든요. 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이유, 변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1월 달 들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최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한 80만 명 정도 이상까지 나왔는데요. 그게 한 30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은 하루에 5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어떤 계속돼 왔었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락다운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한 국가들이 좀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분명히 변이형 효과도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나타났던 변이형들을 미국 CDC하고 WHO가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룹, 그 다음에 주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룹,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그룹,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지금 중간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룹에 브라질 변이나 남아공 변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얘네들 이런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그 원형에 비해서는 전파율도 한 50% 정도 증가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이나 또는 코로나19의 이전 확진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 중화항체에 대한 반응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파력도 올라가 있으면서 예방 접종이나 또는 기존의 어떤 코로나19에 결려서 생겼던 어떤 자연적인 면역력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감염도 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앞으로 더 나타날 변이형들이 또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브라질 변이나 남아공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브라질에서 더 심한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최근에 확인된 변이형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붙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결손을 갖고 있어가지고 항체에 대한 반응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변이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의 변이형이 사람 안에서도 발생하지만 동물로 갔다가 동물 안에서 발생해서 다시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최근에 브라질 변이형하고 남아공 변이형을 실험을 했더니 워낙 그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는 쥐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험 동물로 많이 쓰지 예. 않습니까, 쥐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려면 이제 쥐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개체 중에 하나가 또 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동물로 넘어가게 되면 변이 속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쥐에 감염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아공 변이형과 브라질 변이형을 최근 파스트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더니 쥐에 감염이 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형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더 감염되는 숙주의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예. 쉽게 그다음- 감염이 된다는 예, 그러면서 얘기군요. 예.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변이를 획득해서 사람에게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거는 국가 대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던 얘기가 사실은 거기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남아공, 브라질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다시 전 세계적인 확산을 불러일으키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의, 변이형의 어떤 그 유입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